자, 일단 원래 제가 정규 강좌 때는 첫 번째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공부 방법론은 우리 정규 강좌에서 보기로 하고요. 본 강좌는 실강 기준 4일, 인강 기준 하루에 3일씩 총 1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공부 방법론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행정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행정학을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다만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기본 강좌를 들으실 때 꼭 공부 방법은 한번 수강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행정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 조철현 생기초 행정학 책을 보면요. 크게 대단원이 행정학의 기초이론,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수험 행정학은 요 세 개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더 있는데요. 요 세 개 합치면 한 절반 정도 분량이 되고 나머지 네 개가 있어요. 정책학, 재무행정론, 환류행정론, 지방행정론. 요 나머지를 네 개를 합치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7과목으로 보거든요. 이 환류행정론에 정보화 행정이라는 걸 넣는 경우도 있고 제 기본 교재가 그렇습니다. 다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행정을 조직론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화 행정은 그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한 7과목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초이론이라고 부르는 거를 다른 강사들은 대체로 총론이라고 부릅니다. 총론. 여기서 총자가 뭐냐면요. 전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총체적이다. 총본부라고 이야기할 때 총공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총자입니다. 행정학의 기초이론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총론. 행정학 총론이라고 그럽니다. 즉 행정학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 행정학의 기초이론,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느끼시기에 행정조직론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인사행정론은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 뒤에 아까 조철현이가 뭐라 했던 재무행정론은 아마 재무에 대해서, 환류행정론은 환류에 대해서, 지방행정론은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각각 각 분야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강론이라고 합니다.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지방. 요걸 강론이라고 합니다. 강론. 그러면은 총론 하나, 강론 5개. 아까 7개였는데 네. 정책학 이렇게 7개가 됩니다. 정책학은 과거에는 정책학 자체라는 학문은 없었는데 1950년대에 새로운 학문으로 출발을 하게 돼서 넓게 보면 행정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행정학과는 조금 다른 학문이야. 이건 나중에 우리 정책학 배울 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7구급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는 7개의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행정학이 재미가 없다고 말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7개의 과목은 서로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지만 시험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유기적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완전히 다른 학문이 따로 논다는 기분이 들고 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아까 재밌는 이야기의 첫 번째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한국사 과목이라고 했는데 한국사 과목이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종단적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단적 연계성? 이 새끼 또 어려운 말 쓰네. 네, 이 종단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 행정학 공부하면 계속 나오니까 일부러 썼습니다. 종단적 연계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이 진행되는 동안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전체가 연계돼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종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단은 시간의 흐름 또는 역사적 흐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왜? 고구려가 하늘에서 뿅 하고 나온 게 아니고 고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조선이 그냥 휙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고려시대의 위화도 해군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나오게 된 거고 왕건이 원래 궁예의 부하였다가 내가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후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고려가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연계성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거든. 근데 행정학은 안 그래도 생소한 분야인데 처음 접근할 때 재무, 지방,
조직, 인사 이런 걸 연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더 재미없게 느껴져. 그래서 이번 강좌는요, 하나하나를 너무 상세하게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행정학의 흐름을 알아서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설한 강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학의 히읗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강좌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7과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하필 3개만 담았냐? 한 7개 전체 다 담아야지. 우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인데 너무 많이 하기 싫어. 아니요, 농담이고요. 우선 이 재무나 지방이나 환류 같은 거는요, 처음에 접근해봐야 이 수험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해드릴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무대뽀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히려 재무나 환류 같은 거를 처음 접근할 때 이건 뭐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잖아 라는 기분이 들어서 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출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됩니다. 원래 총론이 출제가 원래 옛날에는 가장 많이 됐고요. 요즘은 약간 비중이 떨어졌어요. 강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강론이 인사와 조직입니다. 그래서 7급 직렬 중에 인사조직직이라는 직이 있는데 이 인사조직직은 오로지 인사론, 조직론 분야만 가지고 한 과목을 만든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직렬이에요. 경제학 대신 인사조직론이라는 걸 선택하면 인사조직직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행정론과 조직행정론은 중요한 부분이야. 행정학 강론의 핵심 중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이론과 조직론, 인사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시작을 할 때는 목차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차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테마를 뺐죠. 테마를 뺐는데 단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 단원은요, 제 원래 행정학 기본서의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단원인데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몇 분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보이는데 그 테마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새롭게 단원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21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하루에 5개 내지 6개 정도 진도가 나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죠? 우리는 4번 하니까. 그죠? 4번 하니까. 그래서 이 행정학이 기초이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행정학의 기초이론은 테마 8까지 있습니다. 테마 8까지 있는데 실제 제 기본서에는 이 뒤에도 쭉 있어요. 각각의 행정학 이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정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서 붙어서 나오는데 그 각각의 행태론이 어떻고 생태론이 어떻고 과학적 관리론이 어떻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총론 부분에서 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규 강좌에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 행정학 기초이론에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는 총론 중에 총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행정학의 총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7단원과 8단원은요.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과학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우리가 나중에 행정학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도 요 7단원, 8단원 이야기는 쉽게 나옵니다. 특히 7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 경영학, 객관식 사회복지학, 객관식 사회학, 객관식 정책학 어떤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그럼 거시는 또 뭐야? 거시도 비슷한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자는 클 거자입니다. 거대하다 할 때 거자, 시자는 볼 시자예요. 그럼 거시적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는 거예요. 나무를 본다, 숲을 본다, 숲을 본다. 이런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안목과 시각을 기초이론에서 보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책 자체가요. 한번 볼까요?
마치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요거는 만들기는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제 강의를 거의 받아 적으셨더라고. 제 강의를 받아 적어서 실제 요 책만 읽어도 다른 소위 말하는 요약식이나 개요식으로 써 있는 책들보다는 조금 가독성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굳이 책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언제 보는데요? 이 책은 제가 같이 봅시다 할 때 보고요. 또 댁에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입문 강좌니까 복습을 안 하셔도 되지만 효율을 아무래도 높이려면 복습은 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 말을 명심하세요. 예습을 하라는 강사가 있어도 예습은 뭐 하라는 강사 있으면 그 강사 말을 들으면 되겠지만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습은 효율이 무지하게 떨어져. 예습 시키는 강사는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 왜냐면은 예습을 하고 그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가 더 잘 들릴까 더 안 들릴까? 더 잘 들리겠죠? 더 잘 가르치는 기분이 들겠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예습을 할 때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왜? 한 번도 안 배워본 부분인데 예습이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덜 중요한지 어떻게 알 것이며 어디를 한 번 더 봐야 될지 어디를 한 번 덜 봐도 될지라고 어떻게 알아? 그걸 찝어주는 게 강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한다? 그 시간에 복습을 한 번 더 한다. 복습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부진정 수험생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하는 것. 두 번째 자세는 뭔데? 복습을 하지 않고 수강을 하면서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것. 수강은 공부가 아니에요. 수강, 뭐죠? 말 그대로 강의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강의를 왜 들을까? 강의를 듣는 이유는 강의를 들어서 나중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듣는 거야. 왜? 아무리 쉽게 써놓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책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지 많거든. 예를 들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신문을 보는 것과 경제 뉴스를 보는 것 중에 경제 뉴스를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전문 아나운서의 전문적인 이 뉴스 멘트를 통해서 훨씬 고저, 강약, 그리고 설령 카메라 뒤에 있는 시청자라고 하지만 그 시청자들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훨씬 쉽게 알아듣게끔 도와주는 거거든. 근데 그건 거기까지야. 왜 쉽게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는 이해가 있어야지 암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조처련,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조처련과 스커의 원공무 학정액 현철조, 스커의 원공무 학정액 현철조 하면요. 30분 뒤에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 못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조처련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는 뜻이 있고 뜻이 있으니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 암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이 없고 뜻이 없으니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암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강의는 결국 뭐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이해는 왜 필요하다? 결국은 행시든 7급이든 9급이든 공무원 시험은 결국은 암기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환기작용이 필요한데 환기는 언제 이루어진다? 복습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강사의 강의를 듣고 본인이 공부한다는 자위만 하는 거야. 실제로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강사가 그냥 떠드는 거지. 강사의 강의를 듣고 내가 이해를 해서 내가 암기했는가를 짚어보는 과정이 없다면 암기는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는 한다? 복습은 철저히 한다. 뭐는 하지 않는다? 예습은 하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진짜 행정학을 볼게요. 우리 행정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행정이 뭐야?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대학 들어갈 때
너 무슨 과가? 나 행정학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죠? 공무원 시험 볼 거야? 라고 하죠. 그래,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그래, 행정이라는 거 이건 맞아, 뭔가 국가가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하는 건데 학교 행정실도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상한데? 학교 행정실, 게다가 우리 학교 사립학교였는데? 우리 학교가 국공립학교면 모를까? 사립학교인데 왜 행정실이라고 하지? 행정법, 형법은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 처벌과 관련된 법이고, 상법은 그래, 거래, 경영과 관련된 법인데, 도대체 행정법은 뭐지? 행정법은 심지어 법전이 없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행정법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죠? 행정, 얼핏 말하면 행정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이 뭡니까? 하면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자, 여기서 이제 행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행정이라는 거는 크게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광의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협은 좁을 협자예요. 우리가 협곡할 때, 협곡이 뭐죠? 굉장히 좁은 계곡이죠. 협소가 뭐죠?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협은 좁을 협자입니다. 그럼 협의의 행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좁은 의미의 행정, 그죠? 광의 행정에서 광은 뭐죠? 넓을 광자예요. 그죠? 광개토대왕 할 때 그 광자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왜 광개토대왕이죠? 영토를 무지하게 넓힌 왕이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이에요. 그죠? 광역권, 광역시 할 때 그 광자입니다. 자, 조금 강의를 듣다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저 새끼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하네. 지금 우리가 무슨 중학생인 줄 아나? 아까부터 제가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을 벌써 몇 분 봤는데 최소한 이 강의는 이렇게 합니다. 요걸 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다 단어도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은 학법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온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어려운 단어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단어를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해야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해야 암기를 할 수 있거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해가 선행되어야 암기가 쉽거든요. 물론 무대뽀로 외워야 되는 부분도 나중에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어 개념은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차라리 편합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관료제가 뭔지는 뒤에서 볼게요. 그냥 정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자, 교재는 제가 같이 봅시다 할 때만 봐도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진 활동.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다? 행정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정부랑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뭐죠? 정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우리는 협의 행정이라고 하는구나. 아, 역시 정부가 하는 행동, 국가가 하는 행동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맞아. 근데 광의 행정이 있네요. 정부 관료제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및 시장 등 모든 조직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동, 활동. 정부 말고 시민사회나 시장이 해도 행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원래 초기에는 행정이라는 것을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만 파악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을 행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 초기의 행정은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삼권분립 공제설이라는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행정학 하시면은 행정법 하시면요, 행정법 강사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삼권분립 공제설에서 행정은 원래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요, 정부는 원래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삼권이 있어요. 뭐죠? 입법권, 그죠? 법을 만드는 권. 사법권, 그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행정권이 있어요. 이때 정부를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이 중에
행정이 뭔지는 좀 모호해도 입법이 뭔지는 너무 명확해. 뭐죠? 입법은 법 만드는 거니까. 그죠? 사법이 뭔지도 명확해. 사법은 재판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행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공제가 뭐죠? 공제는 뺀다는 뜻이에요. 즉 삼권분립 공제설에 따르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입법과 사법이 아니면 그게 그냥 행정이다라고 본 거야. 이러면 되게 명쾌하죠. 아 그렇구나. 정부가 하면 일단 행정이구나. 입법이랑 사법 빼면. 아 그렇네. 근데 정부가 그 일을 왜 하는지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더 중요해지더라 이거죠. 왜 초기에는 이렇게 봤냐면요. 좀 이따 바로 봅니다. 초기에 행정을 보는 개념은 오히려 가치 판단이 배제돼 있었기 때문이야. 가치 판단이 배제됐다는 게 뭔지도 좀 이따 설명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오로지 정부가 했다 그 자체를 중요하게 봐요. 그게 행정이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가 하는 게 왜 하는지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게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가치 판단 하는데 그게 뭔데?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는 거야. 즉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옳고 해야 하는 쪽으로 하겠죠? 그죠? 옳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쪽으로 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정부가 옳고 해야 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결국 공익 실현이야. 즉 정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일 때 행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나중에는 주체를 중요하게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목적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든 또는 정부 플러스 알파 시민사회나 민간기업, 시장이든 공익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전부 행정이라고 하자. 이러면 행정의 범위가 주체가 정부에 한정됐고 좁았던 것에서 더 넓은 플러스 알파로 가게 되죠. 어떻게 됐죠? 넓어졌죠. 그래서 광역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플러스 알파가 근데 뭐가 중요하니까 목적이 중요하니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이제는 행정이라고 하는구나. 꼭 정부가 수행하지 않아도 공익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면은 행정이구나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정부 플러스 시민사회나 시장 등이 함께하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버넌스라고 해요. 요 거버넌스는 뒤에서 다시 보는데 요 거버넌스는 우리말로는 원래는 국정관리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실제 의미로는 협치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협치가 뭐냐면요. 협이 뭐예요? 함께하다, 협동, 협력할 때 그 협자예요. 치는요 다스린다는 뜻이죠. 즉 정부 플러스 알파가 함께하는 공익 실현을 위한 활동 요걸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고요. 요걸 광의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초창기 행정에 관한 개념, 나중에 행정에 관한 개념. 나중에 행정에 관한 개념이니까 지금은 행정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볼까요? 넓은 의미로 볼까요? 넓은 의미로 본다. 지금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어떤 단서가 없으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행정이란 정부만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라고 나와요. 앞에 어떤 수식어 없이. 만약에 과거의 행정이란 또는 협의 개념의 행정이라 하면 맞는 선지지만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면 그 선지는 뭐다? 틀린 선지예요.